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들, 이걸 좀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바로 내환 위기 가능성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랄까, 단순한 경기 둔화와 이걸 넘어서는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보인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요? 네, 특히 이번에는 외부 충격보다는 우리 내부의 어떤 부동산 거품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계 부채 같은 것들이요. 이런 문제들이 좀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 내부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뭐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당장 눈에 보이는 신호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길거리에 보면 임대문이 딱지 붙은 빈 가게들, 이거 정말 많이 늘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저도 정말 체감하는데요. 심지어 자료 보니까 보통 불황이면 좀 더 잘 된다는 편의점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편의점 매출마저 최근 석 달 연속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심상치 않은 신호 아닌가요? 그 지점이 특히 우려스러운데요. 편의점 매출 감소는 사실 서민 경제의 어떤 체력,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식 통계만 봐도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이미 뭐 13%를 넘어서서 이게 정상 수준이 한 5, 6% 정도인데 5, 6%요? 와. 네, 거의 뭐 두 배가 넘는 거죠. 소규모 상가도 이미 7%를 넘었고요. 아, 이건 단순한 어떤 경지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에 좀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남 대로변 상가 공실률이 60% 육박한다. 세종시는 비공식적으로 70% 넘는다. 이런 현장 목소리도 있던데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 현장의 목소리가 통계의 이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제조업 쪽은 어떤가요? 자료에는 거의 패닉 상태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던데요. 제조업은 사실 뭐 미국과의 관세 문제 같은 외부 요인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네. 더 심각한 건 이게 국내 중소기업들의 생존 문제랑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중소기업이요?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90%를 책임지는데 이 중소기업들 중에 약 45%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45%나요? 절반 가까이가? 네. 이걸 이제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쉽게 말해서 벌어서 이자 내기도 벅차다 이런 뜻입니다. 와. 그럼 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일하는 수많은 분들의 소득이 줄거나 아예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게 또 결국엔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연쇄적인 거군요. 네. 게다가 뭐 최근에는 AI 발전 때문에 판교 같은 IT 업계에서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 고용 불안은 좀 더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위기의 성격이 과거 외환 위기 때랑은 좀 다르게 이 내부의 부동산 문제, 부채 문제가 핵심인 내환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옆 가게가 텅텅 비어가는 걸 보면서도 에이, 나는 다르겠지 하면서 높은 대출 받아서 상가 분양받는 현상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네,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스템적인 부분인데요. 일단 가계부채 총액이 얼마죠? 1,700조 원입니다. 1700조.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 추정치로는 한 800조에서 900조 원 정도가 자영업자 대출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큰 부담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그렇게 많군요. 그렇죠. 특히 또 영끌에서 집 산 젊은 세대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주변에도 많아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처음 몇 년은 낮은 고정금리였다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 있잖아요.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상품이 있었죠. 이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문제가 됐던 그 대출 구조와 좀 유사하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하다고요? 이건 좀 무서운데요. 네, 좀 우려되는 지점이죠. 또 하나는 전세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갭투자 임대인들 문제인데요. 갭투자. 네, 이분들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좀 외면받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빗대기도 하고요.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땜질식 처방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0%대에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면서 0%대 성장률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 좀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말이 좀 무겁게 들리네요. 물론 위기가 안 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만약 온다면 그 충격이 상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부채를 정리한다든지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자료에서는 KMC,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을 통해서 부실 자산을 좀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정리하는 그런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경제는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 또 중소기업과 고용불안 같은 이런 내부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잠재적인 내환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결코 녹록진 않다는 진단인 거죠. 네. 특히 과거 위기하고는 좀 다른 이 내환 위기의 어떤 특성,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위험 요인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그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봐야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경제적 위험 신호들, 특히 우리 내부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이 내환 위기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당신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나 가정 중에서 이제는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